막차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기당한 사기 얘기도 잠깐 마지막에 할 거예요. 1월 10일 날 SEC에서 잠깐만 이제 정상적으로 여기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라고 하는데 이더리움도 그럼 비트코인처럼 더 슈팅해서 올라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SEC 이제 어프로브를 하면서 나왔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월 10일에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게리 겐슬러가 이 밑에 이 출처를 쭉 해서 눌러보시면 영문으로 쭉 나와요. 이게 왜 어떻게 이걸 상장을 했고 뭐 이런 내용을 줄줄이 쭉 썼어요. 그걸 이제 번역을 해서 제가 요약을 한 게 요만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보면서 그 다음에 이 얘기들 가지고서 SEC의 입장이 어땠는지 그리고 향후에 SEC나 아니면은 정책 당국들은 금융 당국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 같은지를 그냥 약간 뇌피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적 배경을 얘기를 해요. 10년 동안의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았어요. 비승인이었는데 ETP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ETF가 아니라 그 다음에 최근 법원에서 SEC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을 ETP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상황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으로만 봐서는 법원이 하락을 해서 해줬다. 내가 진짜 비트코인이 좋고 이게 완전히 뭐 주식이나 이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해준 것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이미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평가 기준은 어땠냐? SEC의 평가 기준은 어땠냐면 미국 내 증권거래소가 제출한 규칙이 투자자 공익을 보호하는지 여부를 다 판단을 했고 거래소법이랑 그거에 맞는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했대요. 그래서 뭐 이그젬션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요 다음 자료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가지고 너무 법들이 섞여 있어서 저도 이제 잘 몰라서 그 부분은 패스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서 only라고 라는 단어를 계속 나요. 그러니까 ETP로 비트코인만이라고 비트코인에 제한해서 국한해서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더리움이 될 거라 그래서 이미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더리움도 같이 리플도 그렇고 근데 올라갔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들은 아직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미 신청들을 다 했고 그게 5월 13일부터 8월 달까지 쭉 승인이 나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제 블로그에 어디서 카피 떠다가 붙여놨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코멘트에 뭐라 그랬냐면 암호화폐는 연방증권법에 적용을 받는 투자 계약이라고 정확하게 자기가 말을 해요. 옛날에도 이렇게 말했었다. 그거가 변화된 건 없다.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상장 기준으로서 승인할 의사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라는 거를 자산 증권으로 상장 기준을 맞춰가지고 승인할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게 투자자 보호 조치. 승인된 10개 비트코인 ETP는 여러 보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미. 그래서 스폰서, 우리나라에서 AP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스폰서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ETF를 설정시켜주는 권한을 가진 데들. 지금 현재 제가 들은 걸로는 JP모간, 제인 스트리트 같은 사람이 AP라고 들었어요. Authorized Participant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ETF를 그러니까 만들어도 주고 또 분해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것까지 다 해주는 역할을 하고 LP는 이제 시장 조성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실제 ETF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얘네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운용사는 운용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완전하게 공정하며 진실된 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 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되어야만 한다. 딴 데는 자국 내 증권거래소라는 말을 꼭 계속 썼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SEC는 자국 내 것만 얘기하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평한 장. 그래서 2004년도에 귀금속 보유를 하고 있는 ETP 관련해서 감독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 근거를 해서 등록 명세서를 검토했고 이거에 맞춰져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커머디티, 상품으로 규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 중립적이다, 맞다 틀리다, 뭐 가치 모르겠다는 거죠. 중립이고. 근데 이 말을 계속 써요. 랜섬웨어, 자금 세탁, 그 다음에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에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한마디로 마음에 들어서 승인해 준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프로블 돼 있는 이 스테이트먼트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와 연계된 제품과 관련해서 다양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이 윗부분에 있는 거 그냥 번역해 온 건데, 특정 현물 비트코인 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지만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승인한 것도 아니고 승인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승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이거 말을 좀 이상하게 썼는데, 하지는 않았습니다. 승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SEC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하여서 보는 방식은 이 비트코인 본질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10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상장된 거를 보면 개수를 쳐보면 11개예요.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이 빠져 있어요. 얘는 이번에 상장시키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법원에다가 소송 넣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얘네들이 다 상장이 된 것 같아요. 저 문장을 보면서의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그러면서 얘네들은 1.5%가 운용보수인데 나머지 애들 보세요. 운용보수 0%부터, 물론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6달 뒤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20bp를 올릴 거야, 21bp, 25bp, 30bp 뭐 이렇게 올릴 거라고 돼 있지만 지금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은 거의 피가 없다는 거죠. 이미 수수료 경쟁을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레이스케일 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비트코인 신탁이 결국은 승소를 해서 이걸 상장시켜 줬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상장한 날이에요. 상장한 날에서부터 앞에서 보였듯이 수수료 전쟁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ETF들이 다 그렇지만 처음에 사이즈를 못 키우면 결국은 유동성 제일 큰 데로 몰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들러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차익거래 대상만 돼요. 너무 싸지면 사거나 너무 비싸지면 팔거나. 그리고 참 아까 여기서 ETP라고 불리웠던 이유는 이 트러스트들 때문에 그래요. 트러스트, 신탁들. 지금 보시면 신탁들이 존재하잖아요. 지금 그레이스케일도 그렇고. 신탁이랑 펀드랑 두 종류가 5개 있어서 ETP라고 불러서 ETP가 더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TP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똑같은 날 11일 날 시작해서 11일, 12일 이틀 동안 거래된 차트예요. 반등했다가 내려가가지고 쫙 빠지고 있는 거죠. 이게 49,000까지 갔다가 지금 쭉 밀린 거죠.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은. 근데 되게 이 지금 요 마이너스 10.22%라고 나와 있는 43,648, 이게 제가 요거 스크린 캡처할 때 가격이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 보시면 다 이게 비트코인 캐시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그 퍼포먼스예요. 근데 똑같은 시점에서 출발한 거라고 상대 가치로 해놓은 건데 보시면 9%, 10%, 11%, 대체적으로 요 11%에 모여있죠. 그 다음에 12%, 13, 14, 15, 거의 15에 가까운 애들까지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이미 언더밸류 되거나 오버밸류 돼서 출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퍼포먼스가 다르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데들 같은 경우, 이런 ETF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위아래로 가격 움직임이 이 비트랑 100% 똑같이 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유동성, 사자 호가, 팔자 호가가 굉장히 촘촘하게 모여서 거래가 되는 종목이 있을 거고 아닌 종목이 있을 텐데, 그 종목들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누가 더 메인 비트코인 ETF가 되는지, ETP가 되는지가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에 나온 이제 뉴스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날 이틀 동안 거래된 게를 이제 그 코인별로 쭉 나눠가지고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4억 9,700만 불이니까 거의 5억 불이죠. 예, 거의 5억 불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제일 많은 게 아이비트, 이게 아이시어스 블랙락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볼륨도 제일 컸죠. 근데 밑에 보시면은 그레이스케일, 여기 실제로 에셋 사이즈는 제일 크죠, 지금.
네, 여기 5억 불 지금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매도가 나왔어요. 오히려 그레이스케일은 마이너스 5억 8천만 불이죠. 거의 5억 7,900만 불이 매도가 나왔어요. ETF가 설정되자마자 판 거죠, 그냥. 예. 여기에 지금 설정 잠그은 거고 이게 지금 플로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신규로 들어온 것들이고 1억 불씩 뭐 2억 3,700만 불, 4억 2,200만 불 들어왔고 신규로. 그다음에 나간 게 5억 7,900만 불이 나가서 네트를 보면은 지금 한 8억 불 정도가 신규로 들어온 거죠, 이틀 동안에. 근데 보면은 이 그레이스케일 거 빼고 나면은 한 1,400, 그러니까 1.4 빌리언 정도가 된 거죠. 지금 1조 그 4억 1조 1조 3,900 아니 1조가 아니죠. 이제 지금 헷갈린다 또. 그래서 지금 이게 5억 불이고 이게 1조 아닌데 맞나요? 1조가? 지금 왜 이렇게 단위 수가 헷갈리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3,900 1조 3,900억이 팔린 거죠. 1조가 아니죠. 1조가 1 빌리언. 지금 이게 지금 밀리언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1.3 빌리언이죠. 1.3 빌리언만큼의 지금 저기 그레이스케일 거를 빼고 나면은 인플로가 이거라는 거죠. 이건 이제 집 나가 이제 엑시트하는 거니까 신규로 그러면 들어온 게 얼마야라고 해가지고 얘를 제외하고 나서 보니까 이만큼 되더라. 그래서 이만큼이 어쨌든 자산 배분하거나 이런 거에서 인플로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 지금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냥 주식이나 마찬가지 상품이니까 생각해보면 그레이스케일에서 매도 나오고 신규로 자금 유입돼서 균형을 이루고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 그 뒤는. 근데 그 뒤는 결국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어쨌든 코인 중에는 제일 큰 코인이고 제일 이제 뭐 안전한 코인으로서 인정을 확실하게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상장이 됐고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는 유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가상 자산, 가상 세계가 실질적으로 계속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입출금되는 창구로서 ETF가 이용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뉴스들이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급락했잖아요. 계속 엄청 10% 급락을 했는데 그럼 10% 급락한 원인이 어디야? 라는 걸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기가 그레이스케일 아까 보셨죠? 5억 불 팔았잖아요. 6억 불? 6억 불이죠 거의 5억 8천만 불을 팔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뉴스나 이런 루머 같은 데서는 FTX 파산한 자산이 매도가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FTX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팔아버리는 거죠. 팔고 나서 그걸 이제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매도까지 나와서 겹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저평가였어요. 원래 매매가 잘 안 일어나니까 저평가였는데 이제 상장된 ETP로 올라오니까 자산 전체가 가격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거의. 그러면서 매도를 하면서 엑시스를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GBTC 같은 경우는 1.5%라 높은데 이 사람들이 수수료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너무 오랫동안 이 사람들은 투자한 거서 자본 이득세 세금을 엄청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지금 49,000인데 3만대 뭐 이럴 때 사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많이 수익이 나서 그거에 대한 세금 부분들을 고려해서 ETP로 전환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인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월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그레이스케일 거에 머무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다르죠. 이제 5억 불인데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26 빌리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훨씬 비교가 안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이즈 큰 거에서 매매가 잘 일어나고 이러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모여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레이스가 지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가라는 부분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이제 상장됐으니까 끝났다. 그리고 나가고 다음번에 상장될 거 이더야. 아니면 리플이야. 그러니까 다른 걸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은 약간 미리 선반영해서 또 움직이기 벌써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그 다음날이 딱 됐어요. 그 다음날이 딱 되니까 비트코인 ETF 거래 불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ETF 매매하면 안 된다고 딱 써있죠.
그러고서 이제 증권사의 ETF 그 HTS에서는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이게 14일날 일요일날 저녁에 나온 입장 발표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중개에 대한 입장. 그래서 이거 보도 자료는 11일자에 나왔었고 이거에서 미리 내가 얘기했지만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어서 법 체계가 달라서 적용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안정성, 건전성, 투자자 보호에 직결된 거라서 하지 마라. 근데 더욱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는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할 수 있었단 얘기예요. 처음에 상장되자마자는 분명히 안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중간에 어디선가 이제 그 증권사에서 올렸겠죠. 이거 선물 ETF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거기서 승인이 났고 해도 된다라고. 그래서 어느 날 올라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삼성자산에서 이제 이 3135 홍콩에다가 ETF 비트코인 ETF거든요. 이거 상장시켰을 때 이거 거래되는지 보려고 체크했을 때 분명히 거래되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호가가 나오지 않고 아예 이 티커가 찾아지지가 않았었거든요. 비토도 찾아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번에 보다 보니까 다 찾아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비트코인 2배짜리 ETF예요. 레버리지 ETF. 그것도 거래가 돼요. 이게 똑같은 시간에 거의 캡처한 건데 거의 2배잖아요, 지금. 예, 비토 있고 비트X가 있어요. 이거 2배짜리, 1배짜리. 이거 미국에 상장된 거고, 이거 두 개는 홍콩에 상장된 거예요. CSOP, 하나는 삼성 자산운용.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이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1년 새 자산 쑥 그러면서 처음에 25만 불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1000만 불이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뉴스가 슬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지금 현물 부분은 이제 이 현물 부분은 창구 부분이 좀 다른 거예요. 선물 부분은 누군가 잃고 누군가 따는 상황을 계속 캐시 세트를 하면서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실제로 캐시, 현물 ETF 같은 경우는 현물을 들고 오면 ETF를 주기 때문에 ETF를 팔게 남은 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거래소를 쓰지 않고 ETF를 통해서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창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그냥 명확하게 보려고 이제 그 블랙락 사이트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들어가서 이 사이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023년도부터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인터넷 네이티브 머니라고 써 있어요. 과연 이걸 머니로 볼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저는 던져져요. 이거를 머니로 안 봐야지 서바이벌이 오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퍼포먼스 같은 경우 이제 메이저 에셋 클래스랑 이제 뭐 비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5%, 58, 5000%죠. 이건 지금 뭐 비교가 안 되죠. 이거 12, 37, 119, 1300 무슨 퍼센트로 올라간 게 1000 단위로 올라가요. 그죠? 124 예, 애니얼라이즈 하면은 23년도에도 156%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깨질 때는 58%, 73%, 65%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올랐던 게 열로 떨어지는 거죠. 연간으로 애니얼 퍼포먼스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걸 여기서 딱 보실 수 있죠.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얘가 상관관계가 낮다는 걸 가장 주요시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제가 그냥 그 제도권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커스터디는 어떡하나? 그 다음에 이거 벤치마크는 어떻게 계산하나? 왜냐면 거래소도 많잖아요. 그런 거래소들도 많고 비트 가격이 얼마라고 스탠다드에서 만들어진 곳이 없잖아요. 다 장외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 하나하나가 장외 같아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바이낸스가 됐건 뭐 코인베이스가 됐던 왜냐면 걔네들이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러 개가 거래소 온 거죠. 거의. 그러니까 합산해서 딱 종가가 뭐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종가 내는 그런 그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세틀먼트 프라이스를 내는 그것처럼 누구야라고 했는데 보니까 CME가 해요. 예, 그래서 CME가 비트코인 레퍼런스 레이트라는 것을 뉴욕 끝날 때 이게 블룸버그 티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티커로 줄 거야. 그러면 이거가 이제 정상가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 펀드를 만들었을 때 펀드 정상가를 예로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누가 보관해? 보통은 이제 뭐 스테이스트리트나 보니 멜론이나 이런 데서 주식을 다 보관을 해요. 아무리 블랙락 거라 그래서 블랙락이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또 예탁원이나 은행이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코인 어떻게 이걸 하드월렛으로 주거나 받거나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중간에 해킹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있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럴 이유는 없겠어요. 왜냐하면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를 하고 코인베이스에서 커스터디안을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인베이스는 거래소이면서 커스터디안도 되는 거죠. 그럼 매매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인베이스가 커스터디안까지 같이 하는구나, 이런까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코인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주거나 알트코인 하거나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커스터디까지 같이 하는 이제 거래소들은 그나마 조금 더 서바이벌 할 가능성은 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매니지먼트 비 25bp에다가 매매 수수료도 되게 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코인 거래소들은 매매 수수료가 비싼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뭐 뒤로 받는 뭐 이제 뭐 메이커스 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냥 일반 거래하는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못 받으니까 당연히 그냥 여기서 거래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제 운용 보수가 싸잖아요. 아까 이거 보시면 얘네들은 운용 보수 비싸요. 거의 1%에 가까워요. 얘는 레버리지 하는 애는 더 비싸요. 오히려 1%도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경쟁력은 있을 거라는 거죠. 비트코인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상품이다. 왜 사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코릴레이션이 낮은 자산이어서 efficient frontier 그렸을 때 실질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성과 코인이 들어감으로써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더 좋아진다. 이런 요인으로 비트코인을 5%나 뭐 3%든지 늘 것이다, 전체 자산에서. 이게 지금 계속적인 논리죠.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로 셋업이 됐으면 일단은 뭐 이걸 들고서 뭔가 이슈가 생기거나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진짜로 현물을 갖다가 왕창 갖다 넣어주고 ETF로 확 바꾼 다음에 그 ETF를 다 팔아버리는 상태가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돈이 풀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들어갔다가 풀리는 거지만 이미 있는 비트가 들어와서 돈으로 바뀌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왜 감독 당국이 싫어하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건 델타 원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냥 비트코인 하나잖아요. 그냥 비트코인 혼자서 그냥 그 1대1로 움직이는 것만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S&P 같은 데도 이미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인덱스들이 엄청 많아요. 탑 다이나믹 리발란싱 리스크 컨트롤 40% 인덱스, 이런 것처럼 리스크 리워드 조절해주는 인덱스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빅캡들, 마켓캡 큰 것만 모아놓은 인덱스들도 있고, 디지털 관련된 크립토 코인 관련된 인덱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ETF는 인덱스를 따라가는 ETF들이 많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는 공모 펀드들까지도 아크같이 무슨 그냥 액티브 펀드인데도 상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실제로 인덱스를 만들고 인덱스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 조절 통해서 리스크를 조절하는 인덱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이 뭐 지금은 달러 0%에 비트코인 100%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 이렇게 잘 따라가는 거고, 이렇게 너무 고평가됐을 때는 여 밑에가 현금 비중이거든요. 현금 비중이 올라가면 비트 비중이 줄어들겠죠. 이거 두 개가 100%니까. 그래서 현금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이 비트코인보다 성과를 더 좋게 내는 인덱스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회사가 하는 그런 퀀트 인덱스예요. 퀀트로 만든 수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비중을 조절하면은 자동으로 하는 거를 연합인포맥스랑 같이 해가지고 인덱스 CAI라고 해서 캐시 얼로케이션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서 고시한 지가 꽤 됐어요. 3월 달부터 만들었고 9월 달부터는 오피셜리 퍼블리싱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연합에다가 이 포뮬러를 줘서 연합에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 포뮬러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트랑 현금 비중이 조절되면서 나와요. 여기가 이제 너무 고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포뮬러가 나오면 여기가 이제 50, 뭐 그러면 비트가 50 이렇게 바뀌는 거죠. 지금 이더 같은 경우는 보시면 98에 2%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퍼포먼스가 벤치마크랑 그 다음에 그 이더랑 어떻게 변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트랑 이 인덱스랑 어떻게 변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S&P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런 비슷한 유사한 인덱스들을 이미 출시하고 있어요. 웨이브리지도 하고 있고 다른 데들도 생각들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거예요. 코인 사기. 이게 그 어저께자로 제가 금감원 사이트에서 받은 거예요. 소비자 경고예요.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코인의 저가 매수 기회라고 하면서 가짜 코인을 이렇게 기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짜 코인을 통한 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경고에 주의해요. 그래서 소비자 경고가 이미 뜬 거예요.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가짜 코인이에요. 속을 수도 있어요. 이름만 갖고 본질은 달라요. 개인 지갑 전송받고 하는데 사라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추적도 어렵고.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 장외 공급이다, 지급 보증서다, 이런 걸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금감원 보도자료로 이미 배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매경에도 이렇게 났죠. 이때다 싶어 코인 사기 난리. 예. 그래서 뭐 대형 거래소로 상장된 유명 B코인을 현재 30% 할인한 가격으로 팔겠다고 해가지고 넣었다가 사기당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또 ETF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코인들이 또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사기가. 그래서 코인 사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또 이 코인은 역시 안 돼,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사기당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물건들은 그러니까 그 코인들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가능성하고 얻으면 항상 상존한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뭐 돈 세탁이나 이런 나쁜 용도로만 계속 쓰이고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나쁜 용도로 쓰이겠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유슬리스한 게 아니라면 어떠한 좋은 용도로 쓰이는 기능들을 가진 이제 발명들을 하게 되고 상품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우리의 세상으로 들어오겠죠. 뭐 메타버스에서 운용이 되든 아니면은 진짜로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다른 나라까지 확장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현재는 맨 앞에서 보셨듯이 SEC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거죠. 지금 그런 통화라고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금속처럼 그냥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다르다. 우리가 금 내고서 밥 사 먹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건 한 이 정도고요. 특별하게 코인 관련해서나 그리고 한 가지 또 한번 지금 뇌피셜로는 원래 $1 같은 경우도 NDF라는 게 있어요. Non Deliverable Forward라 그래가지고 원래 원화 돈 종이 돈을 가지고 홍콩을 가나 미국을 가면은 환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오피셜하게는 아는 사람한테 뭐 환전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돈은 원래 밖으로 못 가져 나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꼭 환전해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외환거래법이 굉장히 타이트한 거고, 그래서 그걸 풀으라는 거고 지금 계속. 그러면 이제 그 MSCI에 넣어줄게 뭐 이런 거거든요. 자유화 뭐 국제화 이런 것들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원화가 거래가 밖에서 안 되냐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다 크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1를 밤에도 거래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싱가포르나 미국에서. 그 이름하여 난 딜리버러블이에요. 현금 결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거래되는 $1랑 한국에서 거래되는 $1가 조금씩 가격이 달라요. 금리 차이도 있고 크레딧 차이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ETF를 보면서 느낌에 ETF에 들어가 있는 묶여져 있는 비트코인은 꼬리표가 달려진 ETF, 이 비트고, 그 다음에 메타마스크나 이런 데 들어있는 비트는 꼬리표가 없는, 누구 건지 모르는 거죠. 하드월렛에 메타마스크에다 넣어놨으면은 꼬리표가 누구 돈인지 모르는 코인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왔으면은 ETF를 들고 있으면 누가 들고 있는지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져 있는 꼬리표가 붙은 비트가 보관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형태여서 꼬리표가 있는 비트와 꼬리표가 없는 비트 두 개로 나뉘어지면서 이거 두 개가 돈 세탁이라는 이름이 됐던 어떤 이름이 됐건 왔다 갔다 하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관심이 있으신 내용인지 관심이 없으신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홀릭스 방에 계신 분들이나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선물 ETF들은 이미 거래가 되고 있고, 하다못해 레버리지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급등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놀랐죠 지금. 예, 이렇게 내려가는 이 5분 차트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ETF 그 비트 같은 경우도 49,000 찍고 지금 42,000, 43,000 레벨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차원보다는 진짜로 에셋이 많다면 에셋 얼로케이션 상으로는 조금씩 넣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나왔던 루머 같이 FTX 자산 파는 거,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에서 많이 먹은 사람들이 매도하는 거, 이게 두 개가 얼마나 어떻게 매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봐가면서 천천히 보시면서 약간 관심을 좀 가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